서해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솔릭은 강풍을 동반한 채 24시간 넘게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호 태풍 시마론이 동시에 동해로 북상하면서 솔릭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 태풍의 위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모두 7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시장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있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짧은 만남이 끝나면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오늘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모레부터는 북측에서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들이 남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정조준한 듯 서해안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서해안에 상륙하고 모레 새벽엔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대별 태풍 이동 경로를 손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회오리 구름에 뒤덮였고 남해안도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일본 나카노시마에선 초속 51m가 넘는 강풍 속에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강한 중형급입니다. 강풍 반경 380km,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로 2003년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 매미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1시간에 20km씩 느리게 이동 중인 솔릭은 내일 아침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밤늦게 충남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부가 수도권을 관통하는 시점은 모레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낮부터는 서해안에서도 최대 초속 50m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느린 이동 속도 탓에 수도권에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까지 12시간 넘게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이동 방향의 앞부분에 강한 비구름을 동반해 폭우를 뿌리며 북상합니다. 내일 아침 목포를 시작으로 서해안을 따라 강한 비구름이 이동하며 밤에는 인천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또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와 지리산에는 최고 50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온 뒤에도 강풍 반경이 300km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중심부가 다가오기 최소 6시간 전부터는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번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면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다가 한반도로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한반도 주변을 통과했던 태풍들 특징을 살펴보니 동해안보다는 서해안 쪽으로 오는 태풍들이 더 큰 피해를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볼라벤. 전남 완도에서 초속 50m가 넘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는 서해에서 수도권을 강타하며 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1999년 태풍 올가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건물과 선박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초속 50m의 강풍은 철제 구조물까지 휠 수 있을 정도인데 모두 서해로 북상한 태풍 때 기록됐습니다. 태풍 솔릭 역시 서해로 진입하면서 최대 초속 50m, 시속 180km의 강풍을 몰고 오겠습니다. 태풍의 우측 반원에 포함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편서풍지대에서 나타나는 서풍류의 강도까지 더해지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했더니 동해를 통과한 경우 중심기압이 15헥토파스칼 낮아 서해를 지나온 경우보다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는 서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동해로 북상한 경우 침수와 농경지 피해 등 비 피해가 대부분인 반면 서해의 경우 강풍이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해 주택과 선박, 도로 등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서해로 북상한 태풍 올가 때 피해액은 1조 490억 원으로 남해로 북상했던 루사와 매미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고 역시 서해로 북상한 볼라벤과 제니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서해로 북상하고 있는 솔릭 역시 강풍을 동반한 채 24시간 넘게 체류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제19호 태풍 쏠릭이 서해안으로 북상하는 동시에 제20호 태풍 시마론도 동해안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접근하는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해서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의 남동쪽에 또 다른 소용돌이 구름이 나타납니다. 쏠릭보다 이틀 늦게 발생한 제20호 태풍 시마론입니다. 시마론은 내일 일본 열도를 통과한 뒤 모레 동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해엔 쏠릭, 동해엔 시마론 두 개의 태풍이 존재하는 초유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태풍은 약 700km까지 가까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태풍이 1000km 안에 접근하면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상 진로를 보입니다.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 일본 기상학자의 이름을 따 후지와라 효과로 불립니다. 이 효과로 쏠릭의 북상 속도는 늦어지고 시마론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태풍이 만나게 되면 왼쪽 편에 있는 태풍이 남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태풍 북쪽으로 가게 되는 성분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지금 쏠릭이 남하하는 성분이 좀 강해져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이 때문에 쏠릭은 한반도를 시속 20km의 느린 속도로 통과해 목포 부근에서 동해로 빠져나갈 때까지 만 하루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난 시간이 다소 길어 전국에 하루 이상 영향을 받음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시간도 길겠습니다. 실제 2002년 태풍 루사는 22시간 동안 내륙을 통과하면서 강릉에 하루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다인 870mm의 폭우를 뿌렸습니다. 시마론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쏠릭의 속도를 늦춰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도는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주 상황이 어떤지 박민경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벌써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한 것 같네요. 현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는 다가오는 태풍에 북상하는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후부터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한 빗줄기와 바람에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 뒤로는 방파제를 훌쩍 넘는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면서 제주도 모든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지금부터가 태풍의 고비입니다. 조금 전 오후 8시 반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파도의 위력이 더 거세졌습니다. 태풍이 내일 새벽 6시쯤 제주 서쪽 100km 해상까지 근접해 오른쪽 위험반원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지에는 4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해안에 150에서 300mm, 산지 많은 곳에는 500mm 이상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도 내리겠습니다.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 기상 상황에 따라 하늘기울과 백길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쯤 서귀포시 정방폭포 앞 해상에서 2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서귀포시 위미양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는 65톤짜리 테트라포트 등 자재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 학교 50여 곳이 문을 닫거나 학교 시간을 앞당겼고 내일도 90여 개의 학교가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들게 되는 전남 해안지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항의 김효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목포항에서도 지금 태풍 영향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항구 안쪽까지 파도가 일면서 태풍을 피해 이곳에 정박한 선박들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서 바람도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전남 섬지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가 조금 전인 9시를 기해 광주 전남 내륙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53개 항로 93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무안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내일 새벽 3시쯤 태풍의 반경 안에 들어가 직접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가장 위력을 떨칠 시각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대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지리산 지역에는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광주 전남 초중고등학교 60여 곳이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위력과 경로면에서 2010년 태풍 곰파스와 비교되는데요. 양식장과 농가가 집중된 전남에서는 당시 53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난 적이 있어서 긴장 속에 태풍 경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가장 근심이 많은 분들은 바로 상습적인 비 피해 지역 주민들입니다. 아직 피해 복구도 제대로 안 됐는데 또 큰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과 돌더미가 쓸려 내려간 곳에 소방대원들이 천막을 덮습니다. 지난 5월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건물 앞 옹벽이 무너진 겁니다. 2차 피해가 우려돼 동네 주민 21명이 대피하면서 이재민까지 생긴 곳입니다. 구멍난 데가 많았어요. 큰거 한 이 정도 벌어지고 물이 스며드니까 집안이 물러질 수밖에 없죠.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상황은 사고 당시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그때 모습 그대로 여전히 천막에 덮여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만 추가됐습니다. 주민들은 협상을 끝내고 곧 보강공사에 들어간다지만 태풍 쏠리게 북상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균열되게 되면 그쪽으로 또 붕괴될 우려가 있죠. 지금 덮여서 안 보이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통하는 이곳 주민들은 태풍 소식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런 집은 다 허물어지죠. 이번 태풍 오고 비 오면은. 저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무너지게 생겼다는 게. 집 곳곳에 균열이 생겨 위태롭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지붕엔 임시로 천막을 덮어놨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있다지만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태풍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되는 거 같아요.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태풍 쏠릭 북상을 앞두고 취약 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풍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긴장감 속에 태풍 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일제히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고 인천항에는 많은 선박들이 대피해서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16만 7천 톤급의 초대형 유람선이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다 태풍 때문에 잠시 피항한 것입니다. 내항 부두에는 군함들이 닻을 내렸습니다. 서해 이의지를 지키던 유도탄 고속함에서 4,700톤급 구조함까지 50여 척이 인천항에 몸을 숨겼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두고 항만 운영시설 및 건설 현장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안 부두에도 태풍을 피해 어선과 유람선들이 속속 입항하고 있습니다. 과거 태풍 피해를 입었던 선박들은 경인 운하 등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인가도 여기서 그냥 여기 있던 배는 많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보다 태풍이 더 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늘길의 관문인 인천공항과 인천 영종대교, 공항철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0분 이상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 인천공항을 잇는 이곳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직원들이 비상 2단계 근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전 소방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작업 및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게. 태풍의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인천시와 경기도는 산사태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예찰하고 하천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특히 초속 50여 미터의 강풍 때문에 구조물 낙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 가정에서는 대형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피해 예방 요령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부서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파트 10층에 사는 이보경 씨. 신문지를 유리창에 붙이고 물을 뿌립니다.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면 강풍에도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고 들어섭니다.
이번에도 좀 큰 태풍이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효과적인지는 저도 좀 찾아보고 있고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심한 바람에 창문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과 틀을 단단히 고정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두께 16mm짜리 보통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창틀이 헐거워지면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 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으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난주 나온 고용 지표에도 나타났듯이 요즘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국내 취업자 수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57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400만 명은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신선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상가. 곳곳에 문 닫은 가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5월 말경 폐업해서 임대 문의가 지금 붙어 있고 5월 말에 한때 7명까지 종업원을 두었지만 지금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만 씨. 해마다 쌓여가는 적자에 더는 버티기가 어려워 가게 문을 연 지 40년 만에 폐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고갈난 상태, 재력이 내가 40년 장사를 해서 이번만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어요. 김 씨처럼 종업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00만 명, 전체 자영업자의 70%가 넘습니다. 이런 영세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그 숫자도 9달 연속 줄었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쉽게 뛰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버텨내지 못한 걸로도 분석됩니다. 편의점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우리 구멍가게는 좀 판매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렇게 먹지 한 잔에 이렇게 말하는 거 라면에 팔아주면 모르는데.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역시 사정이 녹록한 건 아닙니다. 매출도 부진한 데다 각종 수수료 지출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늘어나는 빚은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내더라도 퇴직금을 줘가지고 어제도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를 하나 퇴직금을 드려가지고 좀 쉬어야 된다 해서 그랬더니 어째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좀 마음이 안 좋죠. 전체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304조 원가량, 매달 2조 원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내놨는데 그 규모가 내년에만 7조 원에 이릅니다. 먼저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월 2만 원 늘어납니다. 또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3배 이상 확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수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폐업하더라도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은 자격에 따라 최대 50% 깎아줄 방침입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 내려주고 개인 택시도 카드 수수료를 0.5%포인트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아예 카드 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 이른바 제로페이도 추진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1인당 지원액이 음식점 기준 65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연간 7조 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벌써 4번째 발표됐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전에 내놓은 정책들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임세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오늘 내놓은 자영업자 지원액 7조 원에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도 3조 원 규모로 투입됐는데 현재까지 쓴 돈은 40%도 안 됩니다. 내년엔 지원 대상을 늘린다지만 4대 보험 가입 등의 복잡한 신청 조건들이 있어 내년 집행률이 금세 나아지기도 어렵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해서 들어가는 인원이 20여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 자체가 집행의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자영업자의 70%를 차지하는 나홀로 사장님은 종업원이 없으니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몫에 근로장려금 1조 3천억 원,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는 이미 지난달에 다 발표됐던 것들입니다. 폐업자 구직수당이나 카드 수수료 우대 같은 대책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불만입니다. 뜨거운 냄비연에 올려져 있는 개구리처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실은 그 개구리에게 물 몇 방울 던져주고 과자 부스러기 던져줬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실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도 장사가 잘 될 때 의미가 있지. 매출이 적어 낼 세금이 적은 상황에선 도움이 되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에게 지원해 줄 테니 조금 더 버텨보라는 식의 대책보다는 자영업 시장이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이 두 경제사령탑의 갈등설이 불거졌는데요. 모두 오늘 국회에 출석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같이 가는 것이고 목표는 같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두 경제사령탑이 인사를 하는 순간 이목이 집중됩니다. 두 사람의 출석에 기다렸다는 듯 갈등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장하성 시장님께서는 우리 김동연 부총리와 경제 인식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토론을 거쳐서 우리의 정책을 선택을 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저는 김동연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 집행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의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에 대해선 같은 메시지를 내놓는데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축을 조롭게 보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걸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정책 엄호에 힘을 합쳤습니다. 조금 긴 시계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청와대와 기재부가 빗셀 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말로 연일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짧았던 사흘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산 가족들은 남으로 북으로 그렇게 또 헤어졌습니다. 버스 창문을 두드리며 주름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모습에서 또 한 번 분단의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울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결국 눈물로 이별한 이산 가족의 모습 영상에 담았습니다. 집사람은 몇째? 저는 이름이 뭐요? 그래서 좀 한마디 하세요. 우리 재수 씨. 네? 이렇게 만나면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꼭 만나자. 다시 꼭 만납시다. 정말. 할머니 건강하죠? 통일된 날까지 꼭 만납시다. 정말. 목매여 소리를 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에 오늘의 이별은 어쩌면 70여 년 전 헤어지던 그날보다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생사조차 모른 채 상봉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산 가족이 수만 명인데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이런 방식으론 이 비극을 멈출 수 없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울지 말자던 오누이의 약속은 부질 없어져 버리고 칠순을 넘긴 딸들은 100세를 앞둔 엄마에게 다시 만나자 합니다. 어머니가 만나자니 어머니 어린 살리시오. 아침 하시오. 형님! 잘 가라요. 다시 만나서 다시. 내 아들 상철이. 이금섬 할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요? 100살 살아래. 100살 살면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100살 살아. 1년에 한두 번 100명씩 만나는 현 방식대로라면 오늘 이 가족들이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도 다시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봉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만 5만 6천여 명. 죽기 전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이처럼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이산 가족들은 더 필사적입니다. 이번 상봉 기간 CNN과 르몽드 등 주요 외신들은 이 기가 막힌 한반도의 비극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벌써 21차례 이산 상봉. 모레부터는 2차 상봉단이 금강산을 찾게 되지만 만남의 기쁨과 동시에 오늘처럼 이별의 아픔 역시 찾아올 것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됐을지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번째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둘러싼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양측 모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북측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전달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입니다. 한미 간 공식 논의 창구인 우리 외교당국 역시 북미 간 접점 찾기가 중대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쟁점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순서, 대북 안전 보장 방안,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간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양측 간의 교감은 있지만 비핵화 시간표와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부터 본격화될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 비핵화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선 핵개발 지역의 공개와 사찰 수용 범위는 물론 미사일과 핵탄두의 폐기 또는 반출 계획 포함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향후 일정을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어제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오늘 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에 경보벨은 울렸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염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내부에 임시 천막이 들어서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팀은 발화점으로 추정된 4층 검사실과 식당 사이 복도와 천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화재 초기에 시끄러운 벨소리와 함께 4층 천장에서 불덩이가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감식을 한 상태에서 감식팀은 경보벨은 울렸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불이 4층의 유독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 주변에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여러 가지 인화성 유해 물질을 취급하고 있지만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공식 집계가 없다 보니 현장 감식을 통한 화재 원인 규명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공장은 지난 6월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로부터 소방 점검을 받았는데도 불이 난 4층에선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관리 감독도 하고 평가도 하고 시정 조치도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내일 2차 합동 감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화재의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성입니다. 어제 경북 봉화에서 일어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갈등을 빚어왔던 이웃 주민들에게 총기를 겨누며 위협을 하곤 했지만은 경찰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총기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4년 전 귀농한 엽총 살인 사건 피의자 77살 김모 씨는 평소 상수도 사용을 놓고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물탱크를 관리하는 48살 임모 씨에게 총을 겨누는 등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욕하고 너 죽인다. 미안할 죽이는 거는 시간 문제야. 이딴 협박과 잦은 총소리에 주민들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회수했던 총기를 다시 김 씨에게 내줬습니다. 위해한다는 어떤 정황을 그 당시로서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시 출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계획 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파출소에서 총을 받은 김 씨는 범행 장소에서 1시간 넘게 임 씨를 기다렸다가 3차례 조준 사격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면사무소 민원실로 향했고 직원 2명을 향해 엽총을 쐈습니다. 면사무소로 가던 도중 파출소에 들러 상황을 살피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1차 범행 장소에서 김 씨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그 부분에 배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돼서 일단 거기에 우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흡한 초동 대처와 허술한 총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자 정부 각 부처들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당장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대한 결산 심사,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뭐 때문에 공개 못해요? 이게 대위로 관련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열람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 일행이 있다고 보도까지 나오는데 그거 얘기해달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정부 특활비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사실상 특활비 폐지라는 제살깎기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정부를 향해 칼을 빼든 겁니다. 급기야 예결위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특활비도 엄격한 잣대로 예산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엄격히 좀 잣대를 가지고 봐서 특활비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수사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원의 특활비는 당장 내년부터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밀 노출에 대한 우려로 공개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주로 소방서나 교도소 등지에서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정도를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군입대 대신 대체 복무자들이 일할 곳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방서와 교정시설 쪽에서는 대체 복무 인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숙시설이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병 보조 업무를 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정작 해당 기관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 측면의 문제와 특정 종교를 포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뢰 제거나 취사 등 군 관련 업무는 대체 복무안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가장 관심이 큰 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과 1.5배인 27개월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현역과의 형평성과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36개월은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적어도 현역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체 복무 인원은 연간 600~700명으로 정했지만 지원자가 많으면 입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결정될 실무추진단의 안을 토대로 다음 달 확정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31개인 1심 군사법원을 5개로 통합하면서 군판사가 아닌 민간 법조인을 법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오는 27일 2달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검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역대 특검 가운데서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수사기간을 사흘 남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5일 수사가 종료되고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들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는 내용 등이 결과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드루킹 특검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노회찬 의원 사망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본류와 동떨어진 수사라는 안팎의 비난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범죄 소명도 되지 않은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도 꺾였습니다. 결국 특검의 선택은 수사 종결이었습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이후 지금까지 12번의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드루킹 특검은 스스로 문을 닫는 첫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선 여권의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고 이제는 특검이 정권 눈치를 봤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빈손 특검이란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드루킹 특검, 결국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겠지만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보도에 오규정 기자입니다. 카드 결제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했는데 결제가 많은 곳일수록 빨개집니다. 이렇게 분석된 공간 분석 정보는 가맹점주의 사업 컨설팅이나 지역별 관광 프로그램 등에 쓰입니다. 여기에 통신사의 이동 정보, 유통사의 구매 품목 정보 등이 합쳐져 더 정교한 데이터가 됩니다.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모이다 보면은
그 고객에게, 국민에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들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업체 간 정보를 교환하거나 거래할 때 개인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정보는 허락을 받아도 결합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개인정보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름 등은 지운 채,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장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교환,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반기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익명의 정보라 하더라도 결합을 하다 보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데다가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전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이 먼저다라는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아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다. 정부는 내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행사를 열고 데이터 분야 규제 개혁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8곳 중 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물질이 더 치명적인데요. 관련 법규도 있고 매년 검사도 이뤄지지만 적발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에서 페인트 덧칠 작업이 한창입니다. 앞서 발랐던 페인트에서 기준치의 250배인 납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공사했던 작업들은 전혀 그거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기준치의 30배에 이르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인 납은 아이들에게 ADHD, 과잉행동발달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환경부가 전국 어린이시설 12,000여 곳을 점검해보니 1,600여 곳이 중금속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8곳 중 한 군데꼴입니다. 위반 시설 대부분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색소를 내는데 이런 물질들이 아직도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년 전부터 매년 하는 단속이지만 적발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를 할 때마다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도 늦어 개선 작업도 늦어지게 일쑤입니다. 국공시설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반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하지만 당국의 미온적 대처로 이제껏 처벌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환경부는 6개월이 넘도록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 시설 180여 곳을 내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26,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하며 3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월별 출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 감소의 배경에는 30대 초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검침일이 8월 1일부터 12일까지인 874만 가구 가운데 75.5%, 65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 증가액은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17,25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10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2만 가구로 전체의 1.4%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돗개를 매단 채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구조된 진돗개는 다리에 상처를 입어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한 지 30여 분 만에 조사 연기를 요청하며 추후 변호사 입회하에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은 이재명 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드렸다라며 고소장까지 정식으로 만들어서 사건을 접수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옥 같은 명곡들을 남기고 요절한 가수 유재하 씨가 3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홀로그램 영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변함없는 목소리로 열창하는 그를 다시 만나보시죠. 김수영 기자입니다. 단 한 장의 앨범으로 가요계의 전설이 된 유재하. 불의의 교통사고로 25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노래하는 모습이 그가 남긴 유일한 영상입니다. 31년 전 유재하가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가볍게 둘러맨 기타까지. 풋풋한 청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